17장으로 넘어가서 당신의 상대는 어떤 사람인가? 미덕이라는 선택과 직결되는 인격 상태이며 중령을 취한다. 아리스토텔에서. 어머니가 당구대를 사셨을 때 내가 옆에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그것은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준 선물 중에서 최악이었다. 아버지는 스포츠를 싫어하셨고 약간 고도수의 스타일이었고 공을 갖고 놀기보다는 뭔가를 발명하는 것을 좋아하셨다. 당구대가 놓인 우리 집 지하실은 동네 아이들의 선망의 대상이었다. 아버지가 만든 가짜의 하저스, 불이 들어오는 화산, 진짜 금붕어가 노니는 연못으로 떨어지는 폭포가 있었다. 그것은 장마철에는 침수되었고 키키한 냄새가 났다. 장마철에는 어머니는 아버지의 생일 선물을 사러 백화점에 갔다가 문득 당구대를 발견하고는 뭔가에 홀린 듯 지갑을 여셨다. 아버지는 저녁 식사 후에 눈을 가린 채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가부른 지하실 계단을 내려가셨다. 예전에 탁구대가 있던 자리에 아버지의 선물이 놓여 있었다. 서프라이즈. 저게 대체 왜 저기 있는 거야? 당신 선물이에요. 아버지는 무척이나 당황하셨고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 때문에 무척이나 당황하셨다. 나는 지하실 계단에 앉아서 두 분의 대화를 들으며 웃음을 꾹 참고 있었다. 글쎄 이걸로 뭘 만들면 좋을까? 당구나 쳐요. 며칠 후에 당구대는 사라졌다. 애초에 어머니가 당구대를 왜 샀는지는 오랫동안 미스터리로 남아있었다. 백화점 세일즈맨이 정말 대단했던 것 같다. 그는 어머니가 구매를 권유하는 영업사원의 달변에 약하다는 것을 적극 이용했다. 어머니는 약간 속기 쉬운 성격의 소유자였고 논쟁에 참여했을 때는 늘 마지막으로 말하는 사람에게 동의했다.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가 너무 단순한 사람이거나衝動적인 쇼핑을 즐기는 사람은 아니었다. 몇 달 후에 나는 어머니께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쭤보았다. 어머니, 그 세일즈맨은 뭔가 좀 달랐어. 그 사람 말을 듣고 있으니까 아빠한테 당구대가 꼭 필요할 것 같더라고. 하지만 그 사람은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몰랐잖아요. 어머니, 글쎄 어느 정도 아는 것 같던데? 그 세일즈맨은 에토스의 기술을 구사한 것처럼 보인다. 말이 나온 김에 에토스의 기본 자산들인 미덕, 무사심, 실현적인 지혜로 다시 돌아가서 점검해보자. 그러면 그가 얼마나 진정성 있게 어머니를 설득하고자 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단지를 찾아내라. 당구대의 세일즈맨은 어머니에게 아무런 사심이 없다는 것을 잘 보여준 듯하다. 수사학자 케네스 버크에 따르면 에토스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뛰어난 설득자들은 자신이 그 누구보다 이러한 필요를 잘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임을 상대에게 믿게 만든다. 그렇다. 먼저 니즈가 존재해야 한다. 어머니에게는 아버지를 기쁘게 해줄 생일 선물이라는 니즈를 갖고 있었지만 당구대를 사려고 했던 것은 절대 아니었다. 눈치 빠른 세일즈맨이 어머니의 니즈를 갖고 놓은 것이다. 그가 당구대를 갈아야 한다는 자신의 니즈에 충실했다면 어머니의 지갑을 여는 데 실패했을 것이다. 저 사람이 나의 니즈를 충족해 줄 수 있을 거야 라는 믿음이 생겨나는 순간에 성과 좋은 세일즈맨들이 말하는 조작이 일어난다. 즉 셔츠를 사러 갔다가 당구대를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일이 발생한다. 그 세일즈맨이 정확히 뭐라고 말했어요? 특별히 기억나는 말은 없는데 말을 아주 잘하더라. 그것은 기억이 나. 잘생겼다고요? 아니, 말솜씨가 좋다고.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말솜씨는 좋았다고요? 몰라. 그런 것 같아. 그런데 왜 자꾸 물어보니 그 사람은 내가 뭘 원하는지 진짜로 아는 것 같아서 서로 마음이 통하는 느낌이어서. 회사에서 발표를 잘하는 직원을 관찰해보라. 그들은 참석자들의 이성에 호소하는지 감성을 자극하는지를 면밀히 파악해서 자료를 만든다. 이성에 호소해야 할 때는 참석자들의 지식과 믿음에서 출발한다. 감성을 자극해야 할 때는 참석자들이 기대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한마디로 말해 발표 달인들은 참석자들의 니즈를 매 순간 충족시킨다. 이제 결론에 다 왔다. 당구대 세일즈맨은 어머니의 니즈를 충분히 이해했다. 그에게 아버지의 니즈는 필요 없었다. 그는 어머니가 말솜씨 좋고 정정하며 자신을 잘 이해하는 세일즈맨과의 연결감을 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충족시켜 주었다. 에토스의 기술인 무사심, 배려를 통해 어머니와 공감대를 점점 확장해 나갔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두 사람 사이에서 아버지는 까맣게 잊혀졌을 것이다. 이렇게 전 잘 맞는 어머님을 보고 있으니까 딱 좋은 것이 생각이 났어요.
안 사셔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다른 분이 구매 예약을 하는 성품이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어머니 제 친어머님 같으셔서 그냥 어머니께 드릴게요. 아마도 이런 고전적인 멘트를 날렸을 것이다. 이 말이 떨어지게 무섭게 어머니는 치고가 열어젖혔을 것이다. 자, 그렇다면 누군가 이렇게 조작된 무사심, 배려, 공감대 등을 동원해서 당신을 설득하고자 할 때 어떻게 방어할 수 있을까? 간단하다. 연결이 끊긴 단절을 찾아내면 정신이 번쩍든다. 당구대에 세일즈맨은 어머니와의 일시적인 친밀한 연결을 이용해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를 단절시키다. 세일즈맨 자신이 원하는 것과 어머니가 원하는 것 사이의 불일치 또한 은폐시켰다. 그가 정말 고객의 니즈를 배려하고 진심으로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고자 했다면 처음부터 어머니가 당구대를 사러 왔다고 해도 남편분 선물로는 와이셔츠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며 의류 매장으로 안내했어야겠다. 당구대를 선물 받고 기뻐할 남자가 세상에 몇이나 되겠는가? 자, 저 이거 팔아서 돈 벌 생각은 저도 없어요. 정말 당신이 너무 좋은 사람인 것 같아서 그런 당신이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아서 건의드린 것 뿐입니다. 이런 제 마음은 알아주십시오. 사심 없는 마음은 속임수에 능한 사람이 곧잘 동원한다. 이런 감은 이슬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바보 같은가? 천만에. 소비자 심리학의 통계 연구에 따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에 지갑을 연다. 이 사람이 진짜일까 하는 의심이 그 사람이 입을 열어서 저는 진짜예요 믿어주세요 라고 외치는 순간 놀랍게 사그라든다. 조작된 무사심은 그것을 조작한 사람의 니즈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자, 이거 팔아서 돈 벌 생각은 추워도 없어요. 당신과 연결하고자 하는 사람의 본심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라. 불일치도 찾아내라. 상대의 설득을 방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불일치 파악이다. 누군가 논리적인 주장을 펼치기 시작하면 그 주장의 예시나 상식선, 선택지에서 불일치 항목을 바르게 찾아내야 한다. 세일즈맨이 뭔가를 판매하면서 고객이나 그 가족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자신의 유일한 목표인 것처럼 행동한다면 그의 니즈와 당신의 니즈 사이의 불일치를 찾아야 한다. 어머니가 좀 더 논리적인 분이셨다면 세일즈맨의 선의가 어머니의 기대와 불일치한다는 것을 간파하고 나는 그런 거에 넘어가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단호하게 전달할 수 있었을 것이다. 처음부터 대화를 다시 시작해보자. 어머니는 남성용 셔츠 매장은 어디에 있어요? 세일즈맨, 네, 안내해드릴게요. 선물용인가요? 네, 좀 재미없이 들리겠지만 남편이 셔츠가 필요해서요. 좀 평범하긴 하네요. 아하, 제 어머니가 아버지 생일 선물 고르실 때 얼마나 고심하셨는지 생각나네요. 그때 제가 남자의 입장에서 조언 드렸는데 어머니도 아버지도 대만족하셨죠. 그래요? 세일즈맨 막 생각났다는 듯이 제가 좀 보여드려도 될까요? 이 시점에서 그는 어머니를 취약한 상태로 만들었다. 보다 냉정했다면 어머니는 두 가지를 깨달았어야 한다. 그는 무언가를 팔아야 하는 세일즈맨이고 그는 나에게 더 비싼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한다라는 거고 그 세일즈맨이 고객과 대화할 때 아리스토텔레스가 설명한 무사심 상태의 가능성은 거의 없고 어머니가 밝은 표정으로 뭘 보여줄 건데요? 세일즈맨, 바로 저거예요. 마음에 드실 거예요. 어머니, 저게 누구한테 하는 선물인가요? 정말 특별한 깜짝 선물이죠. 그러니까 저게 분명 제 남편을 위한 선물이란 거죠. 사실은 온 가족을 위한 선물이죠. 나 지금 그냥 셔츠 매장으로 가도 되죠? 어머니가 누구를 위한 깜짝 선물이냐고 좀 더 구체적으로 묻자 세일즈맨은 두리뭉실하게 우회하는 답변을 내놓았다. 이는 고객의 이익과 상승되는 행동이라는 확실한 신호다. 이를 눈치챘다면 어머니는 그의 세일즈 토크를 단칼에 중단시켰을 것이다. 하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대화를 이끌지 못했기 때문에 $30짜리 셔츠 대신에 $2,000짜리 당구대를 사고 말았다. 당구대를 반품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짐작이나 가는가? 자동차를 구입할 때는 딜러에게 당신에게서 차를 사는 것을 추천할 만한 기존 고객이 있으신가요? 라고 물어라. 딜러가 추천한 명단을 제시하지 못하면 매장을 나와라. 세일즈맨이 물건을 판매한 후에도 그 고객과 연락을 유지한다는 것은 그가 단기적인 이익보다도 장기적인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상대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
에토스의 자산들 중에서 하나인 미덕 또한 거짓말 탐지기 역할을 잘 수행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다. 상대를 전혀 모른다고 해도 어떤 상대는 그의 말에서 의심스러운 신호를 포착해낼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상대가 거짓말쟁이든 도둑이든 사기꾼이든 상관이 없다. 당신과의 대화는 논쟁에서 상대가 양극단 사이의 중간에 위치해 있으면 그는 미덕을 갖추는 사람이다. 극단적인 주장을 펼치는 사람은 그가 대학 교수이든 정치가이든 성직자이든 상관이 없다. 그는 대화와 논쟁, 토론에 적합한 미덕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통찰은 놀랍다. 나의 평판을 높이는데도 타인의 성격을 평가하는데도 훌륭하게 활용할 수 있다. 덕이 있는 군인은 비겁하지도 않고 무모하지도 않다. 정확히 그 중간에 있다. 그는 무턱대고 돌진하지도 않고 훈계를 위해서 물러설 줄도 안다. 좋은 품성과 인격을 가진 사람은 애국자와 냉소주의자, 알코올 중독자와 금주자. 누군가 미덕을 얼마나 갖추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좋은 방법이 있다. 그 사람이 선택의 극단적인 범위 사이에서 얼마나 스위트 스팟을 찾아내는지. 예를 들어서 선물을 사기 위해서 백화점에 들어섰을 때 당신의 스위트 스팟은 예산 범위의 중간점에 있다. 미덕을 갖춘 세일즈맨은 고객이 원하는 금액을 물어보고 고객의 예산 범위가 50에서 100달러라면 정확히 75달러에 해당하는 제품을 찾아내 스위트 스팟에 도달한다. 뛰어난 세일즈맨은 당구를 팔기 위해 고객의 스위트 스팟을 옮기려는 노력을 시도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숫자로 파악하기 힘든 경우에는 상대의 미덕을 평가하기 위해 스스로에게 물어본다. 그가 생각하는 중간은 어디일까? 어떤 질문이든 중간값을 찾아보라. 당신에게 조언을 주는 멘토들의 미덕을 테스트할 때도 마찬가지다. 그들이 사용하는 표현과 단어, 문장들이 얼마나 극단적인지를 확인하면 효과적이다.